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50년대가 되면 초강력 태풍이 2, 3년에 한 번꼴로 국내에 상륙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중국해 수온이 뜨거워지면서 초강력 태풍의 발생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위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며 현재 유행 상황은 이른바 엔데믹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TMF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선 대책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미정산 금액에 기한이 남은 판매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까지 늘 걸로 봤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만 개원하거나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는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의사수를 늘리겠다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건 모순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050년대가 되면 흰난로 같은 태풍이 2, 3년마다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공대는 경북대와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등과 함께 동중국해 수온 상승이 초강력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흰남노를 포함해 동중국해를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초강력 태풍 16개를 분석한 결과 동중국해의 8, 9월 수온이 높을수록 태풍 상륙 당시의 강도가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 동중국해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한다면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동중국해 고수온 현상이 더 빈번해질 걸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흰남노급 태풍이 2030년대에는 5년마다, 2050년대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분석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충남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백중사리 시간대인 21일 오전 5시쯤 5천면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오천항 일대 도로와 상가 3곳이 침수 피해를 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태안군 근흥면에서도 슈퍼마켓 한 곳이 물에 잠겼고 서산시 음안면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 2대가 침수됐습니다. 21일 하루 태안군 근흥면과 서산시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보령시 외연도의 강수량도 100mm를 넘겼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17.8일을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열대야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7.8일을 기록해 역대 1위였던 1994년에 16.8일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달 21일 이후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제주도도 37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올린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따뜻한 남풍이 계속 불어올 걸로 보인다며 이달 말인 다음 주 주말까지도 전국 곳곳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내린 비가 더위를 완전히 식히지 못해 습도까지 더해진 무더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놀이를 즐기는 건 물론 도심 속 더운 공기를 피해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선 더위가 날아갔을까요? 표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덩이처럼 생긴 커다란 풍선이 더위를 달래줄까? 하얀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어느새 멀리 국회의사당과 남산타워,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까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답답하고 뜨거운 도심을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100m가 넘는 높이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다 보니 더위는 잊은 지 오랜데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담다 보면 걱정과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갑니다. 아이들은 떼약볕을 피해 나만의 아지트로 대피합니다. 무더위에도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친구와 책도 보고 얘기도 나누며 잠시 쉬어갑니다. 크게 소리도 질러보며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용해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밖에 날씨도 더운데 여기 있으면 시원해가지고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찜통 더위에 빠질 수 없는 물놀이.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에 첨벙 빠져보고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며 도심 속 피서를 즐깁니다.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게 보내려고 가족끼리 낮이 나는데 되게 좋네요, 기분이. 태풍이 부채질하는 폭염에 하늘에서 땅에서 수영장까지 곳곳에서 무더위 대피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걸 막기 위해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숫자를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특정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비율인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지난 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도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유행 상황은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엔데믹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해도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고 밀폐된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엠폭스가 확산하면서 WHO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WHO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WHO 유럽 지역국장인 한스 클루게 박사가 엠폭스는 특화된 공중보건 조치와 백신 접종으로 변종 여부와 관계없이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루게 박사는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에 대한 엠폭스 위험도는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WHO가 유럽 지역에 봉쇄령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엠폭스는 새로운 코로나19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TV 얼마나 보시나요? TV를 오래 시청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영국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 등록된 성인 40만 7천 명의 자료를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파킨슨병의 발병률도 증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2.7시간 동안 TV를 봤는데 그중 5시간 넘게 TV를 시청한 경우
1시간 이하인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4%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뇌졸중 위험은 12%, 파킨슨병 위험도 28%나 증가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5시간 이상의 TV 시청이 뇌 회백질 감소 및 기억 중추 축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 모두 뇌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며 높은 TV 시청 시간이 다양한 뇌 관련 장애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 시간은 길든 짧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데요. 컴퓨터 사용이 TV 시청보다 비교적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행동과 관련 있기 때문일 거라고 연구진은 추측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음악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최수빈 교수 연구팀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음악의 주파수와 진폭, 파형 등의 소리 요소들을 추출한 뒤 이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 스트레스 완화 음악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사람의 참여 없이도 높은 정확도로 스트레스 완화 음악을 분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스트레스 완화 음악 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음악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직접 자동차 전조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조사해봤더니 밝기나 색도 등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이 많아 밤길 운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입니다. 최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할로겐이나 LED 전조등으로 직접 교환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할로겐 램프 제품의 60%는 지나치게 어두웠고 튜닝용 LED 램프 역시 70%가 인증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전조등 램프는 빛의 밝기, 밝기의 범위, 색도 등에 따라 안전 및 인정 기준이 있는데 20개 제품 중 13개, 65%의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조등의 밝기나 각도나 색깔이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물체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할로겐 제품은 전부 전력이 맞지 않아 과열이 발생해 최악의 상황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모두 표시 전력이 85W에서 100W로 H7 형식의 기준 전력인 55W보다 높았습니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소비자가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법 튜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조등 램프뿐만 아니라 에어컨 필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15,000km 탄 차량과 6만 km 탄 차량, 이렇게 눈으로만 보아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에어컨 필터의 교체 주기는 보통 10,000km로 잡는데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000km만 증가해도 곰팡이 2.7배, 세균이 2배 가까이 늘었고 2만 km가 넘어갔을 경우 곰팡이 수가 무려 11배 증가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증가하면 천식이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교체할 때 반드시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구매할 것과 에어컨 필터 교체의 적정 주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안전 제어를 수행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점검과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상태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배터리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기간 안에 무상으로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또 미세 단락 감지 등 최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을 모든 차종에 조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가 값싼 건 국가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죠. 유럽연합 EU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BYD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추가 폭은 17.0에서 36.3%포인트. 현행 관세율 10%에 더하면 최소 27.0에서 최고 46.3%에 이릅니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9%포인트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 6월에 예고한 것보다 추가 관세율을 조금 낮춘 이유입니다. It is for China to propose a solution that is WTO compatible and that addresses the issues and subsidies, illegal subsidies as we see them.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EU의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도 취했습니다. EU가 내놓은 추가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 정도 확대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의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8,18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과 숙박, 항공권,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이 대략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부 여당이 먼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 역시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 사용처 다변화로 몸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혜택을 늘리는 데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KTX와 SRT를 탈 때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K패스 교통카드의 경우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최대 6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충전기를 9만 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당정은 또 지난 예산 편성 때 대폭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여름에 길을 잃은 4살 여자아이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차에서 상봉한 3남매는 서로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꼬마아이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러가는 오빠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다며 안쓰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두 시민이 음료수를 사주고 4살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이 편의점 직원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와 지문을 확인했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멀리 걸어 나오진 못했을 거로 보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 편의점 근방을 수색했습니다. 아기가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때 계속 손가락으로 저기가 집이에요, 저기에요, 저기가 집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11살, 8살 오빠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찰차로 주변을 순회하던 순간 갑자기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쳐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을 멈춰 세운 건데 차 안에 있던 4살 아이 입에선 오빠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서로를 찾아 헤맨 3남매는 경찰차 안에서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빠가 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딱 그 오빠인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오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첫째 아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아빠는 연신 감사를 표했고 파출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아이들도 배꼽 인사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애기들 찾아주는 것도 저희 당연한 업무라서 칭찬을 듣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죠. 경찰은 잠시 길을 잃었던 막내의 지문 정보도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동안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 1차장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첫 방류 이후 지금까지 모두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해역과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국민 우려를 보여주는 현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지 빈틈없이 감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이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10kg과 1kg 제품, 그리고 이를 대명상사에서 소분해 판매한 50g 제품까지 모두 3종류입니다. 해당 목이버섯에선 해충 방제를 위한 침투성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1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길을 잃은 여자아이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 덕에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간 사연 앞서 전해드렸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 드림 앱을 통해 지문을 미리 등록하면 만일 있을 실종사고 예방과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또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지문 사전 등록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